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야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MBC 앵커 출신 국민의힘 박용찬 영등포 울 당협위원장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과방위원입니다. 이혜민 의원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나는 코너 정치공부 시간에서는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키워드에서는 이번 주 화제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8월 2일 금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네, 정격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종 명품 컨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화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전해진 파리올림픽 승정보 또 하나 좀 전해주실까요? 예, 뭐 계속 요즘에 이 승정보 전해드리는데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밤에 이 탁구의 신유빈 선수죠. 이 신유빈 선수가 이 한일전의 명승부 끝에 이 한국 선수로는 20년 만에 올림픽 단식 4강에 진출하는 정말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4강을 위한 관문은 신유빈 선수의 라이벌 일본의 히라노 선수였는데요. 한일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유빈 선수가 좀 압도적이었습니다. 뭐 힘이나 속도 뭐 등등에서 월등했기 때문에 세 번째 게임까지 좀 수월하게 내리따냈는데 네 번째 게임부터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냥 좀 쉽게 질 리가 없던 이 노련한 일본 히라노 선수가 무려 10분 동안이나 이 유니폼을 갈아입으면서 흐름을 좀 완벽히 끊어놨습니다. 네. 뭐 이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신유비 선수는 그동안 잘 이기다가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연달아 3게임을 그만 내주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제 승부를 내야 하는 7번째 게임에서 신유빈 선수는 막판에 무서운 집중력을 다시 한번 발휘를 했습니다. 상대의 매치 포인트에서 절묘한 서브로 위기를 좀 넘겼고 히라노 선수의 마지막 실수까지 이어지면서 1시간 20분에 달하는 이 정말 말 그대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는 신유빈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네. 신유빈 선수 앞서서 이 혼합복식에서 먼저 동메달을 땄었죠. 뭐 그때도 좀 울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 경기에서 너무 이 에너지를 많이 쏟았는지 그만 이번 경기가 끝나고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신유빈 선수는 오늘 밤 이 중국의 천멍이라는 이 선수를 상대로 여자 단식 사상 처음으로 결승 진출을 시도를 할 예정입니다. 네, 또 하나의 승전보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티몬과 위메프 합쳐서 티메프 사태로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관련 속보인데요. 정부가 어제 구영배 큐텐 대표 그리고 티메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죠. 네, 어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어제 거의 동시에 뭐 티몬과 위메프 사옥 또 큐텐 관계사 사무실 또 구영배 대표 자택까지 등등 10곳에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을 좀 보면 1조 원대의 사기 혐의가 이 적시가 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기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이 티메프 측이 소비자가 결제한 돈을 판매자한테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서 그러니까 돌려막기 사기, 이른바 이 폰지 사기라고 불리는 이 폰지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큐텐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할 당시에 이 티몬 위메프 자금 이 400억 원을 갖다 쓴 걸로 횡령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구영배 대표는 일단 국회에서 뭐 이렇게 사용을 했던 거는 맞는데 뭐 한 달 내에 상환을 했었다, 돌려줬었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는 했었습니다. 네. 지금 전해주신 대로 검찰이 이 사기 횡령 혐의를 지금 두고 있다면 이게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당연히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금 흐름이 사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어제 압수수색한 자료를 지금 좀 검찰이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자금 흐름을 계속 타서 이 해외 법인인 큐텐과 위시까지 올라가서 자금 흐름을 모두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경찰 또 금감원 같은 유관기관과 협력하면서 구영배 대표 등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보여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그 가상자산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권도형 씨인데요. 결국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죠? 네, 이 사실 그동안 뭐 우리와 미국이 권도영 씨 송환을 놓고 좀 사실 뭐 경쟁 아닌 경쟁을 좀 해왔었는데 뭐 그동안 우리였다 아니다 미국이다 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이 결과가 계속 좀 바뀌어서 대체 좀 어떤 게 맞나 어디로 오는 건가 이 좀 어리둥절할 때가 사실 좀 있었는데요. 결국 이 한국행의 가능성은 지금 매우 높아졌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간밤에 우리 시간으로 간밤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원심 판단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면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문을 보면 권 씨의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판결에 대해서 검찰과 또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아서 했던 원심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송환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검토를 해봤더니 항소법원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이 한국의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빨랐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가 한국에 있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번 항소법원 결정으로 조만간 권 씨는 이 한국 송환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유력한 상황입니다. 지금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의 형기를 마친 권도형 씨는 현재 지금 외국인 수용소로 이송이 돼서 어디로 갈지 지금 송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경찰이 어제 그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사고, 이 사고의 원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그 강하게 시사를 해오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계속 밟은 운전 미숙으로 결론을 냈다고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운전 미숙으로 결론을 했습니다. 이 그동안 뭐 이 가해 운전자 차모 씨가 사고 당시에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 브레이크가 딱딱하고 말을 듣지 않았다, 뭐 이렇게 계속 급발진을 그래서 주장을 해왔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찰이 운전자의 미숙, 운전 미숙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근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분석된 결과들 그리고 여러 자료들인데요. 말씀드린 이 국가수 감정 결과 또 주변의 CCTV, 뭐 블랙박스 영상 자료 여기다가 뭐 참고인 진술까지 해서 네. 종합적으로 내린 결과라는 겁니다. 특히나 경찰 설명은 이 사고 기록 장치 EDR이라고 하는 걸 보면 브레이크 페달은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때까지 사용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은 사용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주행 중에는 브레이크 등도 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차 씨가 사고 당시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게 아니라 이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았다는 거죠. 네. 경찰은 그러면서 차 씨의 이 신발 바닥에서 엑셀 페달에 있는 문양과 일치하는 자국이 신발에도 거의 똑같이 찍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번 사고가 인도로 돌진하는 바람에 그 많은 인명 피해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인도로 돌진할 당시에 엄청난 속도였다고 경찰이 밝혔죠. 예, 경찰이 확인한 속도가 사고 당시 속도가 무려 이 시속 107km였습니다. 뭐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돌진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또 인명 피해로 결국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차 씨는 그 당시에 인도로 돌진한 당시에 보호용 울타리 이게 쳐져 있던 울타리를 들이받아서 뭐 속도를 좀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도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뭐 결과가 너무 좀 처참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차 씨와의 합의 없이 지금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차 씨를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네. 최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에 우리 정부가 수해물자 지원을 전격 제한했죠? 네, 이 전격적으로 좀 제한을 했습니다. 이 장마철에 우리도 비가 많이 왔지만 북한도 뭐 정말 좀 더 많이 왔습니다. 특히 평안북도 등 이 압록강 주변에서 이 상당한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북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를 할 정도인데요. 지금 수해 때문에 생긴 사망자와 실종자 이 대략적으로 1000여 명 정도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북한이 수해에 관해서 뭐 대처할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이번에 이 대한 적십자사를 통해서 북한 이재민들에게 인도적으로 지원할 의사를 이번에 밝힌 겁니다.
우리 정부가 봤을 때 이 이재민 피해가 너무 큰 걸로 보여서 인도적 차원에서 좀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북한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뭐 식품과 의약품 등 같은 당장 이 시급한 물품들과 뭐 이런 시급한 물품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뭐 전통문을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 적십자 실무회담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정부는 뭐 이런 방식도 있지만 제외 공간이 있는 제3국에서 만나서 협의를 하는 방안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집니다. 뭐 북한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뭐 아직 뭐 발표된 지 제안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다 할 반응은 사실 뭐 없는데요. 뭐 지금 뭐 장담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서서 이 북한이 거절을 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뭐 201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 당시에 북한은 아예 응답을 안 했었고요. 다음에 2012년에는 정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 뭐 북한이 오물풍선 계속 날리고 뭐 헌법까지 바꿔서 우리에게 지금 적대 노선을 좀 명확히 하려는 시도까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사실 이런 이 인도적인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지금 좀 낮아 보인다는 게 중론입니다. 네. 뭐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북한 당국이 해외 파견자들에게 한 달치 월급 이상의 수혜 지원금 상납을 강요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요구가 있다 보니까 뭐 상당히 불만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뭐 지금 북한 사정에 밝은 이 대북 소식통이 전한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납을 뭐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당국이 이 수해 침수 지역에서도 김 씨 일가의 이 초상화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라. 그렇게 정말 시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이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라. 이렇게 주민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또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은 신의주 현장을 긴급 시찰을 하기는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간부 이 3명을 경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책임 전가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지방에는 비가,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아침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시작돼 오전 사이 서울 등 그밖의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경기 북부에 최대 60mm 이상, 그밖에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소나기만 아니라면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오늘 비나 소나기가 내리더라도 더위를 식히지 못하겠고요. 오히려 습도만 더 높아져 폭폭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은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청주와 광주 35도, 강릉이 36도까지 오르겠고요. 전남 구례와 대구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무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되겠고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3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하늘이었고요.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휘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금요일 출근길 서울 시내 교통 흐름은 비교적 한산한데요. 반면 고속도로 교통량은 지방 방향으로 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남양주 금소에서 3km 정체고요. 또 화도에서 서중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군포에서 부곡까지 4km, 또 서용인에서 양재터널까지 정체고요. 이후 문막휴게소 부근 장애물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 초월터널 진입하려는 차량들 밀려 있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수원 나들목 일대 속도 주춤한데요. 앞시간 발생한 사고 여파고요. 이후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서해대교 지나기 어렵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방향 남한산 분기점에서 속도 주춤합니다. 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은 광암터널 3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반대 방향은 남양주에서 상해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야권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권한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MBC 앵커 출신이신데요. 국민의힘 박용찬 당협위원장, 영등포 을 당협위원장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영등포 을 당협이면은 바로 이 지역 아닌가요? 네, 여의도, 신길동, 대림동. 네. 예, 그 세 개 동이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렇군요. 예. MBC 출신이신데요. 예. 이렇게 KBS에서 방송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KBS에서 우리 고성국 박사님이 계속 네. 불러주셔서 아, 그러신가요? 지금 재미나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무척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취임한 지 만 하루 뒤에 탄핵을 한다. 누가 보더라도 비상식적 아닙니까? 어떤 뭐 한 일이 있어야 탄핵을 할 터인데 취임한 지 하루 만에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한다. 우선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고요.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탄핵 발의를 몇 건 한 줄 아십니까? 몇 건 했나요? 18건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2년 반 지났는데요. 18건이고 그다음에 22대 국회 들어서 무려 지금 8차례, 7차례 탄핵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코 상식적인 상황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특히 이제 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 14개월 동안 수장이 7차례나 바뀌었습니다. 그 7차례나 바뀐 주된 원인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이나 또 방송통신위원회 측에서 또 이진숙 위원장 역시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 이제 정면 돌파밖에 없다. 그런 결연한 의지로 지금 탄핵 전국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정면 돌파라면 사퇴가 아니고 헌재의 탄핵 심판을 받아보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그런 입장이고요. 헌법재판소로 가게 될 경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탄핵 남발을 하고 집단적인 탄핵 중독에 걸려 있는 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일까? 저도 무척 궁금한데요. 전망하건대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기각 내지는 각하까지도 예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각은 심리를 해서 기각하는 거고 각하는 아예 이거는 심리 자체가 필요 없다. 그렇죠. 이렇게. 각하는 이제 탄핵 요건, 소추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면 각하 결정을 내리고요. 네. 기각과 다른 개념이죠. 그런데 각하건 기각이건 어쨌든 그 상황이 되면 그게 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 이후에 다시 업무 복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 그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훨씬 더 힘을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기대나 관측도 여권에서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금 인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러면 기각 내지 각하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의 힘은 더욱더 크게 실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한 여론도 극도로 악화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몇 달 후 상황이 될 것이고요. 네. 일단은 탄핵이 의결되면 그 순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방통위가 또 한 명 남게 되거든요. 그렇죠. 김태규 상임위원. 예. 사실상 방통위가 또 마비될 상황이 되는데 그렇죠.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결코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사퇴할 경우 또 이제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네. 그런 전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네. 업무상의 차질이 있더라도 정면 돌파밖에 달리 방법이 없고 특히 이제 KBS, MBC 새로운 공영방송 이사진을 지금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중차대한 일은 일단 한 곱이 넘겼다. 따라서 업무상 좀 차질이 있더라도 정면 돌파하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이진수 방통위원장의 탄핵이 의결이 되면 이진수 위원장은 직무정지. 네. 그러면 방통위는 김태규 상임위원 한 사람만 남는데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는 뭔가 의결은 못하죠. 불가능하죠. 의결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행정 업무는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들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제 위원장 직무대행을 예. 해서 그런데 야권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김태규 상임위원도 또 탄핵하겠다. 지난번에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할 때 탄핵 추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 문제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뭐 속된 말로 막 가자, 막 나가 보자, 뭐 이제 그런 이제 예.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그러니까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야권이 왜 이렇게 방통위의 그 기능 업무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을 포기하지 않겠다. 특히 MBC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지금 그러한 조바심의 발로다. 그렇게 네.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동안 사실 민주당이 대선 때나 총선 때 공영방송의 가짜뉴스, 흑색선전 보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큰 덕을 봤습니까? 2002년에 김대혁 병풍 사건 기억하시죠? 예, 그 병풍 사건 보도의 주역이 어디였습니까? KBS하고 MBC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당시 이회창 후보 떨어지고 또 노무현 당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요. 또 미국 소고기 광우병 보도 파문 아시죠? 네, 그 보도를 한 주체가 어디였습니까? MBC PD 수첩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지난번 당시에는 MBC에 계셨던가요? 그렇죠. 네. 예. 근무했었고요. 네. 저는 그때 특파원으로 나가 있었고요. 뉴욕 네. 특파원으로 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2022년 지난번 대선 때도 김만배 신학님 가짜 인터뷰 조작 보도 네. 대선 사흘 전에 MBC에서 무려 4꼭지나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여과 없이 취재나 검증 작업 없이 대선 사흘 전에 4꼭지나 보도하는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다 허위 가짜뉴스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MBC는 제대로 사과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MBC 출신으로서 지금 MBC 말씀을 쭉 하시니까요. 27년 그 근무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MBC에서? 저는 이제 MBC 사회부 기자로 출발해서 정치부 그리고 제가 주로 탐사 프로그램 시사 매거진 2580 카메라 출동 네. 그런 탐사 프로그램에 상당 기간 몸담았고요. 그리고 제가 뉴욕 특파원으로 3년간 근무한 뒤에 귀국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앵커로서 MBC 마감 뉴스, MBC 주말 뉴스데스크 네. 하다가 MBC 메인 9시 뉴스데스크 앵커를 했고 이어서 MBC 100분 토론 사회자 진행자를 맡기도 했었습니다. 아, 예.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MBC 기자 출신이어서 청문회에서 MBC 얘기가 많이 나왔고 또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 중에 있었던 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주로 또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MBC 출신이신 우리 박용찬 위원장님 상대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네. MBC 내부 사정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우선 MBC가 굉장히 편향적으로 그 바뀌었다 전락했다 이런 그 논란이 있었는데 또 지금도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저희는 뭐 그 우리 공영방송 MBC가 네. 국민의힘의 편을 들어달라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팩트 위주 사실과 진실 보도를 해달라.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준수해달라 그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은 물론이고 자본 권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지만 이제 노조 권력으로부터도 탈피해야 한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사실 MBC를 노영 방송, 즉 노조 방송사라고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1년 현재 MBC 보직 간부 148명 가운데 132명이 언론노조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래요. 심지어 보도본부장
임원에 해당하는 보도본부장마저도 언론노조 조합원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인사부장, 노무부장. 아시는 것처럼 인사부장이라 하면 회사 측의 즉 사용자를 대리해서 사용자를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사부장마저도 언론노조 조합원이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언론노조가 MBC를 경영 내지 운영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라는 것이죠. 네.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경영자는 경영자, 사용자는 사용자고 노동자는 노동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일 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동조합법에 보더라도 사용자나 그 사용자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거나 일하는 사람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 소지도 다분한 데다가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굉장히 비상식적인 그러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정 보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노조 조합원이면서 어떻게 공정 보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언론노조 강령과 규약과 규정에 정치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리고 진보 정당의 활동을 교육 선전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특정 정당을 옹호하는 언론 노조가 어떻게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이번 청문회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현장 검증까지 했던 문제는 법인카드 사용 문제였는데요. 네.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법인카드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사적 사용을 했다든지 불법 부정 사용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흘간의 청문회를 제가 쭉 지켜보면서 민주당 쪽에서 그 어느 것 하나 사적 사용했다는 증거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혹만 제기한 거지. 그렇죠. 예, 그 근거를 제시한 건 아니다. 근거를 이런 제시하지 말씀이시군요. 못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법적으로 볼 때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물증이나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10년 전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 전격 시사 주차하실 때 예. KBS에 주차하실 때 어디에 주차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그런 거 잘 기억 못하죠. 근데 무려 10년 전에 상황을 어떻게 기억할 수가 있겠는가? 예. 그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이게 청문회라는 게 자격 검증, 능력 검증, 정책 검증이 아니라 망신주기나 인격 모독으로 흘러간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청문을 보고 나서 이진수 위원장이 대전 MBC 사장을 할 때 그 같은 시기에 같은 지방사 그 경영진을 했던 12명이 입장문을 발표한 게 있는데 예. 이게 보통의 회사와는 달리 방송사의 특성을 전혀 모르고 고려하지 않고 인신공격성 청문이 이루어졌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를테면 방송사 또 지방방송사의 그 사장은 단순히 뭐 무슨 광고주 만나고 뭐 영업하는 것만이 아니라 민심을 청취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걸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그 지방 방송사 대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자기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걸 이 문제 제기하면 어떡하라는 거냐 이런 취지의 입장문 발표가 있었는데 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확한 진단이자 정확한 분석이죠. 청문회 때도 이제 계열사 MBC 대전 MBC 사장이 무슨 광고냐, 무슨 협찬이냐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네. 사실 공식적인 광고와 협찬 경로는 따로 있지만 사실 관행적으로 MBC 사장, 본사 사장은 물론이고 계열사 네. 사장도 광고나 협찬을 따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계열사 사장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대전 MBC 사장이다 하면 대전 지역의 여론을 듣고 경청하고 수렴하고 소통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방송사라는 존재가 일종의 서비스업 아닙니까? 네. 따라서 서비스업의 수장인 지방 계열사 사장 역시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 유지들 그리고 주요 관계자들과 대화하면서 소통할 필요성은 무척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청문은 끝났고 어쨌든 방통위원장으로 이제 직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이준석 위원장 그 야권의 탄핵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 MBC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네. 우리 박용찬 위원장도 MBC 27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만두고 정치권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 그만두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마지막 1년 정말 제 인생에서 정말 가장 가슴 아픈 뼈 아픈 그런 인고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부서 발령이 나지 않아서 45일간 떠돌이 생활, 유랑자 생활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고요. 부서 발령이 나지 않았으니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출근은 해야 되는데. 예,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그래서 상암동 MBC 앞에 있는 월드컵 공원에서 배회하고 또 커피숍에서 시간을 때우고 심지어 회사 안에 들어와서는 작가 회의실 같은 데 머무르고 있다가 작가들이 또 회의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면 쫓겨나듯이 나가는 그런 떠돌이 유랑자 생활을 한 45일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조명창고라는 특별한 공간에 유배돼서 이른바 유배 생활을 또 한 5개월, 6개월 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는데요. 다시는 공영방송 MBC에서 그 같은 인격 탄압의 현장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MBC 사측은 그 박문진 이사 그 명단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날림이고 꼼수고 부실이고 위법의 결정판이다. 그러면서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도덕적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민주당이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게 2인 체제에서 의결했다. 이제 그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리고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 소지는 전혀 없고요. 심지어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5월에도 3인 체제에서 3인 체제 하에서 5건의 안건을 처리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쪽 주장대로라면 3인 체제는 되고 2인 체제는 안 되냐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인 체제 의결 종족수는 명백하게 적법하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께서 취임 하루 만에 어떠한 불법을 저질렀겠는가 다시 한번 자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뭐 한 1, 2분 남았는데요. 예. 이 당내 요 사안만 좀 짚어주시죠. 정점식 정책위원장이 결국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 사퇴 요구를 한 지 하루 이틀 만에 결국은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이런 사의 표명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선 정면 충돌은 막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이 같은 갈등이 다시 재현될 소지는 상당히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정점식 의장이 사퇴하면서 당헌상 당대표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면직권이 없다라는 또 입장을 밝히면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또 이 같은 충돌이나 갈등이 일어날 소지는 있지만 그러나 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그런 큰 차원에서 정점식 의장이 사퇴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찌됐든 큰 충돌 없이 상황을 잘 해결했다는 측면에선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당이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좀 갈등 구조가 있었는데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네. 예, 이번 정점식 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네. 불씨는 남아 있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이제 한동훈 대표께서도 이제 정치력,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같은 문제가 재현할 소지가 상당히 큰 만큼 앞으로 이 비슷한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노하우나 새로운 결기를 다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이 좀 더 발휘돼야 되겠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영등포 을 당협위원장 박용찬 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 임산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위기 임산부 통합 상담 전화 1308로 전화 주세요.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상담기관에서 맞춤형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 1308 꼭 기억해 주세요. 정부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와 임산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잠실에서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는 강광석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너무 그 포장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기후 변화도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나부터 조금 실천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게 돼서 다이용기로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저처럼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고객님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그런 걸로 고객과 무엇인가 교감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고객님들도 만족해 하시고 실제로 본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배달 일을 하면서 너무 이제 그런 기후 변화가 제 몸으로 체감적으로 와닿다 보니까 저부터 좀 한번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리뷰에 올려줌으로써 다른 고객들도 그 리뷰를 보고 다이용기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외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여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게 보람되게 느끼는 거를 좀 지켜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배달 앱에서 잘 찾아보시면은 다이용기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어차피 주문하시는 김에 다이용기로 주문을 하시게 되면 더 편리하고 또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행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작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시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비가,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아침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시작돼 오전 사이 서울 등 그밖의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까지 비의 양은 경기 북부에 최대 60mm 이상, 그밖의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소나기만 아니라면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면서 습도가 더 높아져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청주와 광주 35도, 강릉이 36도까지 오르겠고요. 전남 구례와 대구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체감온도는 이보다 2, 3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수분 섭취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28.3도, 강릉 32.2도 등 지난 밤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무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되겠고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혜민입니다. 네, 국회에서 과방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네, 과방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정치를 안 하셨던 걸로 제가 아는데. 네, 정치를 안 했었고 그다음에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올해 초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정치를 하신 거예요? 정치인이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제가 3월 3일 날 귀국을 했는데 네. 그 전 딱 일주일 전에 이제 대표님 조국 대표님 오퍼를 받고 그때 결심을 한 것이고요. 2월 말에요? 네, 2월 말에. 그 전에는 하지만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조국 대표로부터 이제 비례대표 영입 제안을 받으신 거네요. 영입 제안을 받았습니다. 2월에. 네. 예. 그럼 두 분이 어떤 인연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까? 예. 심지어 저는 귀국을 3월 3일 날 했는데 네. 3월 4일이 영입식이었고 네. 3월 3일 날 대표님을 이제는 처음 뵀어요. 네. 바로 전날. 네. 예. 그 귀국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미국에서 구글에서 일하셨던 네, 걸로. 구글에서 예, 일을 어떤 일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저는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해서 네. 제품 책임자. 라고 해석을 하면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국내에는 거기에 딱 이렇게 매치되는 직업군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구글 검색, 뭐 구글 맵스, 뭐 이런 것들의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용자한테 만들어서 전달을 하는 역할을 일종의 합니다. 그 부분의 사장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 글로벌 기업의 그 CEO로 활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한국 정치에 뛰어드셨는데 이제 한 서너 달 됐네요. 그러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네요. 네. 어떻게 느끼십니까? 한국 정치. 한국 정치에 해볼 대해서는 만하세요? 우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짧게 답은 네,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 자체에 대해서는 난이도는 회사에서 기업에서 일을 하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땐 상대적으로 다행히 아직까지는 할 만하고 복잡도는 아무래도 사람과의 관계가 많기 때문에 복잡도는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금 매일매일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이제 현안에 대한 말씀 네. 좀 듣겠습니다. 지금 국회 과방위원이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여야가 가장 그 치열하게 격돌하는 현장에 갑자기 뚝 떨어지신 셈인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이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장 검증도 있었고요. 네. 그 인사청문 3일 하시면서는 어떤 느낌을 가지셨나요? 인사청문 3일이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하루 하지 왜 3일씩이나 하냐라는 질문들이 있으셨어요. 실제로 과방위 안에서 여당 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때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하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저는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3일을 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회라는 것의 어떤 본질. 저는 사실 채용을 오랫동안 많이 해온 사람 입장에서 인사청문회라는 것 어떤 인재를 배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된다. 예. 근데 인사청문회가 만약에 검증할 게 별로 없다면 뭐 반나절만 해도 끝나는 것이고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할 게 너무 많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틀도 사흘도 짧은 거죠. 그래서 여당 의원님들께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렇게 검증할 게 너무너무 많은, 사실 시작도 하기 전에 이만큼 쌓였었거든요, 자료가. 그래서 이렇게 검증할 게 많은 분을 내놓는 대통령실에 차라리 탓을 돌려라. 이거 검증하기 우리도 힘들다. 그때는 이제 이틀 하기로 처음에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틀도 짧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다 이제 어쨌든 3일 청문을 하고 현장 검증까지 하고 난 소감은 어떠세요? 하고 난 소감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법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제가 법화 관련돼서 단독 보도도 내고 했지만 인사청문회 과정 돌려보시면은 저는 사실 어디에서 뭐 6천 원, 어디에서 4천 원 이런 얘기 하나도 질문하지 않았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계속 터져나온 도덕성 검증이랄지 어떤 역사관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긴 했는데 저의 총평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청년들이나 아니면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면접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면접에 올라오려면 서류를 합격하신 분이 면접에 올라오는데 이 정도면은 채용 과정으로 생각을 하면은 서류 탈락감에 해당되는 오히려 다른 일을 더 잘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나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안타까운 부분인데 분명히 여당 쪽에도 훌륭한 분, 방송통신위원장을 수행하실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분이 계실 텐데 그분들은 다 어디 가시고 이렇게 흠결이 많은 분들을 사실은 디펜스 하시느라고 여당 분들도 되게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의 총평은 서류 탈락감이 올라오지 않았나 안타깝고 또한 훌륭한 분이 오셨으면 더 짧게 인사청문회 하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는 이제 대통령이 임명해서 이제 방통위원장 직무를 시행했습니다. 네. 하루 됐는데 탄핵 발의가 됐어요. 네. 그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루 됐는데 탄핵 소추안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하루 만에 너무나도 많은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전에 이동관이랄지 아니면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특히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서 이미 법원에서 불법성이 있다라고 판결을 한 2인 식의 어떻게 보면 독단적으로 진행을 했었던 방통위의 회의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다는 것. 그다음에 이분이 임명이 되자마자 사실은 박문진 이사진에서 기피 신청을 올립니다. 근데 기피 신청이 올라왔는데 당일날 본인이 셀프로 기각을 해요.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그것 등등등 해서 방송통신 설치법부터 시작해서 방통법을 줄줄이 사실은 위법을 저질러서 이번에 탄핵소추안을 사실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탄핵소추안 내용을 보면은 한 4가지로 3가지는 아주 명백한 불법, 방통위 설치법 4조, 13조, 14조, 14조를 위반을 한 것들을 명시를 했고요. 마지막 부분은 이젠 2인 체제를 감행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인 체제에 감행한 것은 그거 자체로도 문제지만 알고도 감행했다는 그런 어떤 목적성이 너무 컸었고 그래서 탄핵 소추안은 아마 이전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 소추안보다 더 세져서 올라가기 때문에 인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루 만에 그것도 11시에 아마 취임식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진짜 만 24시간도 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이뤄내신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인사 어떤 그쪽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사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국가기관의 장관급 그 기관장의 역할을 수행하실 분이 오시기를 기대를 했지만 딱 요 그 공영방송의 이사진 선임권
해결하고 그냥 튀는 것인가, 그 카드로만 쓰이는 것인가. 그렇다면 사실 이진숙이라는 개인에 대해서도 너무 안 됐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것은 국가에서 굉장히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독립성을 보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켜나갈 장을 임명을 하는 것이고, 내가 그다음에 우리 가족이, 아이들이 보는 공영방송의 뒷단을 따라가 보면 굉장히 시작점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이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진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이사진이 사장을 선임할 수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그 사장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KBS, MBC, EBS의 방송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구성이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콘텐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의 어떤 공정성이랄지 독립성이랄지 이런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번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은 이사진 선임에만 그 방점이 찍혀 있었구나라는 것을 사실 금명하게 드러내버린 꼴이 됐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네. 그냥 일회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김홍일 위원장이나 이동관 위원장은 방통위 업무 마비를 우려해서 먼저 사표를 냈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 절차를 밟아서 헌재 판결까지 받아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탄핵 의결이 될 경우에 바로 직무정지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사실상 방통위가 뭐 몇 달이 됐건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든 그 날 때까지는 이제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가 되는데, 이게 방통위가 방송만 있는 게 아니라 통신도 있잖아요. 그럼요. 구글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많은 영역을 이 상황이 합니다. 사실은 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걱정이거든요. 걱정이 많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일로 인해서 지금 현 정권은 원래 계획했었던 공영방송에 대한 어떤 정권의 어느 정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공영방송을 채우겠다라는 목적 달성은 할지언정 이게 일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잘못이라는 게 초반에 잡으면 고치기도 쉽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코스트 비용도 적은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저는 그런 걸 많이 겪었거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일이 커지고, 뒤로 가면 갈수록 고치기가 어려운데, 지금 상황은 이게 칼날이 혹은 국민들의 어떤 시선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이제 대통령실을 향하게 하는 또 하나의 단추가 끼워지는 꼴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야권은 어쨌든 탄핵 의결로 지금 가는 거가 거의 당론으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탄핵 의결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의결되는 순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직무정지가 됐죠. 그리고 이제 헌재로 하는 상황은 이제 피하기가 좀 어려운 피하기가 상황이 어렵고, 됐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놀랍게도 계속해서 튀어나온 흥결이 조금 많은 분이라서 기피 신청 들어간 것도 있고, 그리고 그저께는 야당이 또 공조해서 나왔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발장도 좀 접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는 야칠당이라 하면 여당을 뺀 모든 야당이 이제는 의장님 면담을 요청을 해서 국정조사에 대한 것 또한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방송사법 5박 6일 동안의 필리버스터가 이제 끝나고, 네, 저도 했습니다. 어제도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제2요구권을 건의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의 제2요구가 바로 있을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사법 혹은 이제는 전반적인 방송법에 대해서 먼저 조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방송법을 얘기를 하나. 이거는 22대 국회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법안은 아니고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게 꼼꼼히 따져보니까 지난 한 9년 정도부터, 그러니까 정권으로 치면 보수 정권이나 뭐 진보 정권이나 떠나서 계속해서 정치적인 후견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들이 다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방송법이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면서 이게 어떤 여야를 떠나서 방송이 독립성을 보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법이고 22대에 오자마자 그걸 이제는 처리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국민의힘 이제 여당 분들께서 필리버스터 반대 토론을 하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제가 말하는 게 똑같아요. 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은. 내용을 뜯어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사지나 사장 선임하는데 이젠 21명으로 넓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단체들을 모아서 함께 공정성을 담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뜯어보면은 여당도 야당도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독립성을 유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분들도 이걸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러지? 그럼 대통령실 눈치를 보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사실 국회의 본연의 어떤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현재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계속 쓰시는 그 거부권에 대한 피로도가 되게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심지어 21대 마지막 걸 기억을 하시면 그때 와르르 올라갔다 와르르 거부권을 쓰셨는데 그때 2건인가는 국민의힘에서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노룩 패스도 아니고 노룩 거부권인가 그냥 국회에서 올리는 거 다 거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렇게 대치되는 상태를 끌고 가고 있는 대통령실에 좀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위해서라도 국회를 돌아보면서 이 법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혹은 저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그건 이제 대통령 제의 요구가 오면 다시 국회에서 재표결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예, 그건 그때 또 한 번 더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구글에서 쭉 활동하신 걸로 제가 아까 설명도 들었는데 이공계 이른바 이공계 출신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컴퓨터 전공했습니다. 컴퓨터 전공이요. 네. 그래서 R&D요. 네. 연구 개발 이쪽 관련해서 작년 예산 때부터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았죠. 네. 지금 정부가 24조 8천억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어요. 네.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공대 출신이라서 주변에 이공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일로 인해서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을 했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좀 말장난에 가까워 현장에서는 받아들이신 게 많이 달라요. 체감 온도는 왕창 역대 최대 규모로 깎았기 때문에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이 되는 거죠. 네, 보건만 해도 요만큼만 올려도 여태 최대 규모가 되는 것인데 그 연구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올해 꽃나무에다가 내년에 물 줄 테니까 물 줄 테니까 올해는 버텨. 그래서 지금 상황은 현장은 좀 참담한 게 연구실은 폐쇄가 많이 되고 있고요. 연구자들은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을 버틸 수가 없으니까 말라 죽죠. 꽃나무가.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미래가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추경을 해야 된다. 이쪽은 나가는 사람 우선 잡아야 된다. 그다음에 또 R&D 추경. 네네. 그다음에 과학기술 쪽은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안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온 연구 10년짜리 연구 5년짜리 연구를 그냥 다 버리게 돼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R&D 예산 같은 경우는 그걸 이해하는 측면에서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런가 하면 이제 팀F, 팀원 위메프 사태요. 이게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재발 방지 법안도 발의하셨습니다. 네, 이게 약간 이전에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법안이 올라왔다가 이제는 이견이 너무 많아서 진행이 못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22대에서 이게 숙제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터진 거고 피해자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빨리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가 내놓은 법안 자체는 온풀법 자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온풀법을 제대로 기정하기 위해서는 각각 해당되는 주체들의 합의 과정이 조금 많이 필요해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안 됐고 그 사이에 사실 지금처럼 피해자는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법을 사실 발의를 한 거냐면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약관을 이제 뒤에 있었던 것을 신고제로 바꿔서 그 소비자 피해를 예방 앞단으로 당겨서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을 이번에 발의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야간 신고가 뒤로 가 있었어요. 그것을 앞으로 당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소비자들한테 우선 그것부터 경고성으로 알려주는 그렇죠. 걸로. 그래서 예. 앞서서 예방 차원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교섭단체 완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그런가 하면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현실적으로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조국 대표나 황운하 원내대표 경우에. 지금 당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당 분위기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거를 조금 이렇게 틀어서 굉장히 저희가 정치혁신4법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당 분위기는 정치혁신을 하자라는 어떤 굉장한 에너지가 많이 차오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정치혁신4법에는 방금 말씀하신 이제 교섭단체 네. 구성에 대한 것도 있고, 요건 완화. 예. 네, 그 것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왜 에너지가 차오르고 있냐면은 조국혁신당의 그 4월 10날 그 총선에서 보여주신 어떤 12석을 만들어주신 의미를 담자. 라는 민의를 담자라는 의지가 큰데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라는 쪽에 더 가까워서 오히려 에너지가 차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예를 하나 들게요. 그 저희 서항진 정책위의장이 발의하신 법이 있는데 그거는 국회법 개정안에는 교섭단체에만 배정되어 있는 정책연구위원 제도를 교섭단체 말고 원내 정당으로 확대를 해달라라는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느 정당이든 국가랑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책무인데 그게 교섭단체 안으로만 들어가 있거든요. 진짜 일할 수 있는 국가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국회를 만들자라는 정치혁신4법에 굉장히 많이 에너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더 많이 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알려주십시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이었습니다. 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오늘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전기차 화재가 자꾸 나면 이게 자꾸 대형 화재가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인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고 때는 70대가 넘게 불에 탔다 이런 건데 네. 전기차 화재가 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5시간 동안 소방이 아예 불길을 못 잡았거든요. 출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이 안 잡히니까 옆에 있던 차들까지 다 불에 좀 탄 거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전기차의 특성이 좀 있죠. 리튬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화재의 그 파급력이라고 할까요? 옆에 번지는 것도 굉장히 좀 심했습니다. 일단 사고 개요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은 어제 아침 6시 15분쯤에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났고요. 여기 세워져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CCTV 영상을 보니까 차에서 이렇게 혼자 연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폭발하면서 불이 나고요. 충전 중은 아니었다 그래요. 그리고 운전자도 없었고요. 그냥 정차돼 있었던, 그러니까 주차돼 있었던 차였던 거고요. 예. 시동도 걸려있지 않은 차에서 즉 불이 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까 불길을 5시간 넘게 못 잡았다라고 했는데 총 완진하는 데 걸린 시간은 8시간 2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래 걸렸다라는 거잖아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연기가 가득 차가지고 진입이 어려웠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전기차는 화재가 나면 불 끄기 어렵다 이거 많이 좀 알려져 있잖아요. 불이 금방 꺼지지도 않고 그래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잘 못 끕니다. 그래서 수조에 담그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하는데 지하 주차장에 있으니까 수조를 갖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하. 공간도 협소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 끄는데 굉장히 좀 오래 걸렸던 거고요. 네. 이게 사실 지난 6월달에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피해가 예.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때 이 리튬이 물이 닿게 되면은 폭발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터지듯이 불이 나고 이런 것들을 좀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상황들이 좀 이 연동이 되면서 이번에도 화재 피해가 좀 컸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이런 화재 사건이 나면 전기차를 이제 다들 많이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주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아까 시간대가 아침 6시 15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주차장에 사람이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는데 문제는 여기가 지하 주차장이었잖아요. 그 불도 오래 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가 지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아, 여기가 이제 1581가구가 사는 그런 단지였는데 이 아파트 단지를 거의 연기가 덮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를 맡은 주민들이 피해를 좀 입었는데 연기가 20명, 위험해요. 그렇죠. 예. 20명이 인근병원으로 옮겨졌고요. 또 103명은 연기를 피해 대피하긴 했는데 다만 어쨌든 다행히도 뭐 직접적으로 피해를 그러니까 불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은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그 비슷한 사고들이 좀 있었어요. 좀 찾아보니까 몇 건 있었더라고요. 이번 화재가 제일 컸고요. 어제 화재가 제일 컸고요. 작년 5월 달에 대구 달성군 지하주차장 사고를 찾아봤는데 그때는 2대가 전소되고 1대는 일부만 탔었고요. 또 작년 4월에도 부산 진구에 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있었는데 그때는 6대가 불이 탔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자동차 담당 기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 한 번은 좀 큰 피해가 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특성 자체가 그렇고 지하에 놓았을 때 지하 주차장에 세워놨을 때 이게 불이 나게 되면 굉장히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2차 3차 피해가 나올 수도 있는 데다가 또 충전기도 또 지하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좀 어느 정도 나온 겁니다. 지금 웬만한 아파트 단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지하로 차를 다 내는데 이게 지하가 불나도 문제고 물 난리가 나도 문제고 맞아요. 물 난리 나서도 피해가 자꾸 피해 있었죠. 커지는데 네. 그렇다고 무슨 근원적인 대책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자 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뭐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제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제안을 들었는데요. 일단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충전소가 지하에 많잖아요. 그래서 이 충전소를 아예 지상으로 옮기도록 좀 법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 이제 이런 제안을 하는 전문가도 있었고요. 네. 이게 왜냐하면 좀 가능하다라고 보는 이유는 전기차는 배기가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기가스 그렇지. 때문에 이제 예. 또 지상에 안 두는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지상에 둬도 환경 오염이 없을 거고 이렇게 되면 소방이 진입하기도 좀 쉽고 예를 들어 수조 쓰기도 좀 쉽고 이런 것들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또 분석. 옆으로 퍼지는 것도 좀 상대적으로 맞아요. 덜하겠네요. 사실 이제 그 지상에 있는 그 주차장에서 충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화재가 났을 때는 그렇게 피해가 크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이걸 옮기기가 어렵다. 지하 충전소를 지상으로 옮기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지상에 그 주차 공간만 따로 놓고 만약에 충전이 다 되면은 주차비를 과금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충전이 다 되면 지상으로 옮길 수 있도록 즉각.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주차비를 안 내잖아요, 주민들. 근데 그래요. 만약에 예. 충전이 다 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뭐 10분에 1,000원 이렇게 내도록 하고 지상에 따로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제안도 한 가지가 있고요. 근데 보통은 그냥 세워두죠. 그렇죠. 계속 세워둬서 이제 사실 그건 또 충전하는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데도 좀 방해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뭐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요금제 개편을 하나 좀 자체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충전을 너무 많이 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 정도까지 차를 충전해 놓으면은 화재 위험이 비교적 좀 낮은데 네. 90, 100 이렇게 올려놓으면 더 위험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80%까지는 현행 요금제로 가고 90%까지 하면 뭐 20% 더 내고 100% 하면 뭐 2배 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이게 전기차 화재로 이게 연결되는 그 이 각인 효과 때가 있을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전기차가 화재가 더 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비율은 똑같더라고요. 작년 그 소방에서 집계한 수치를 보니까 그 대수가 좀 적잖아요. 어쨌든 그 사고 비율을 봐야 되는데 0.01%로 내연기관 차나 전기차나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는 건 아니에요. 더 위험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네. 다만 대책은 필요하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공부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정치 키워드를 중심으로 잠깐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정치평론가 이종훈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그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 문제 그리고 특별 감찰관 임명 문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를 오늘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속실 얘기부터 좀 할까요? 네. 뭐 부속실 하면 이제 이게 비서실에 속한 부속실 이렇게 보시면 대통령 비서실 안에 있는 조직. 예. 그래서 워낙은 이제 회사 같은 데 보면 이제 회장님이나 뭐 이런 대표이사실에 들어가면 비서들이 쫙 앉아 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는 꼭 그렇진 않은데 예전에는 보면 중간에 이렇게 거쳐가는 방 그래요.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 사실은 이제 그게 부속실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인데 뭐 이제 대통령실과 관련해서는 이제 일반 비서실에 속한 이제 부속실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서실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좌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부처 약간 그 기능별로 이렇게 수석실이 정해져 있고 네. 또 그렇게 관련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이제 이 부속실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수행 보좌 조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일정 관리 이런 것도 하고 의전 이런 것도 챙기고 뭐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통령을 이제 챙기는 이제 보좌 조직이 제1부속실인 거고 영부인을 챙기는 조직이 이제 제2부속실 이렇게 이제 불려왔던 거죠. 네. 네. 그 대통령도 출근 퇴근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출근을 하면은 그 주로 비서실에서 보좌를 하는데 업무적으로 퇴근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부속실이 그걸 전담해서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대통령도 그렇고 영부인도 그렇고 사적 시간이 거의 없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대통령은 24시간 365일 늘 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공조직이 늘 이제 보필을 한다. 예,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는. 그래서 업무 시간 이후에 어쨌든 수석들은 다음 날을 위해서라도 쉬어야 되는데. 그렇죠. 퇴근하고. 예, 그런데 대통령은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그것을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한 그런 조직의 성격도 있는 거죠. 부속실이. 그런 기능도 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 정권 같으면 이 문고리 권력. 네, 문고리.
이 부속실을 통하지 않으면 대통령하고 통화도 잘 안 되고. 그렇죠. 면담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이제 그렇게 됐던 적들이 있습니다. 역대 정권에서는. 네. 자, 이 부속실 특히 이제 오늘 얘기가 되는 거는 이제 대통령과 관련된 제1부속실은 어느 정권이나 다 해왔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제1부속실은 있어요. 있는데 제2부속실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은 역대 정권에서 있었다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공약으로 나 그거 안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새로 제2부속실을 다시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거죠. 그게 뭐 이 제2부속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뭐 한번 여기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있었죠. 1970년대 초에 이미 이제 만들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유경수 여사 같은 경우에 사회 뭐 봉사활동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제 보좌 필요성이 이제 제기가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뭐 모델은 있었죠. 이미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동안 쭉 유지가 되어 왔는데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대선 과정에서 영부인 이슈가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또 영부인이 또 대국민 사과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조만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그 연장선에서 뭐 그렇다면 굳이 뭐 이렇게 영부인의 이런저런 일정을 챙기고 하는 제2부속실 뭐 필요치 않다.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치를 하지 않았던 건데 지금 실제로는 뭐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시기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뭐 계속 지금 이제 공적 활동을 이제 하시고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제2부속실이 없다는 건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계속 이제 이 여야 불문하고 사실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계속 이제 이 제2부속실은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고 네. 특히 이번에 뭐 전당대회 거치는 과정에서 당대표 후보들도 그 필요성을 계속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그거를 좀 수용한 그런 형태로 네. 일단은 뭐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2부속실이 설치가 되면 대략 몇 명 정도가 뭐 보통은 한 이제 7, 8명 정도. 7, 8명 정도. 예. 근데 사실은 뭐 공식화는 안 됐습니다만 이제 제2부속실 논란이 계속 이제 있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동안 이제 그 일종의 뭐 대안 비슷하게 이제 해왔던 게 뭐냐 하면 제1부속실 안에다가 그 여사 관리를 다는 이제 직원을 좀 몇 명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는 한 서너 명 정도가 늘 지금 수행도 하고 이제 뭐 그 중에는 이제 코바나 컨텐츠 뭐 직원 출신도 있고 좀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좀 가동을 좀 뭐 절반 정도는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좀 더 완전체로 이제 만들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2부속실은 역대 정권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도 되게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대통령 배우자가 어쨌든 공적 활동을 한다는 것의 반증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영부인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좀 활동을 덜 하시는 분이 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고 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유경수 여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회봉사 활동을 이제 많이 하신 반면에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제 이희호 여사 같은 경우에는 여성 정책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국정의 한 분야에 또 좀 깊숙이 또 관계하시기도 네. 했고 또 그런 또 전례가 있는 거죠.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어떨 것인가 하는 건데 그 동안에는 뭐 이제 일부 사회 활동, 이제 그 사회봉사 활동, 그리고 이제 일부는 문화 관련한 활동, 뭐 그런 거를 주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아마 뭐 그런 범주에서 향후에 이 제2부속실이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하지 않을까. 네, 이런 예측입니다. 그래서 부속실 제2부속실을 설치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의 활동도 좀 알릴 거는 좀 제대로 알리고 네. 좀 투명하게 말하자면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여야가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건 또 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누구보다도 지금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이 요구가 굉장히 거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측면도 없잖아 있는 건데 네. 정작 이제 만들겠다고 하니까 예. 야당 쪽에서는 이거 좀 방탄용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야당이 보기에는 좀 뭐 여러 가지가 공교롭게 겹치고 있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검찰 뭐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 또 명품백을 또 뭐 이 공수처에 또 제출을 또 했다고 하고 또 변호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뭐 국민에게 사과를 했다라고 하고 그러더니 또 갑자기 또 제2부속실을 만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연이어서 나오다 보니까 이건 뭔가 좀 배경이 있는 것 같다. 이건 결국은 명품백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이제 일종의 이제 출구 전략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 얘기도 나오는 거다. 이제 그런 이제 맥락으로 이제 야권에서는 이제 지적을 좀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뭐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도 폐지를 했다가 네. 다시 이제 그 부활을 시킨 바가 있어요. 그때도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거 갑자기 부활시키는 건 뭔가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검경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예. 뭐 그런 이제 지적을 또 했던 바도 있는데 그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특별감찰관도 지금 계속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그 특별감찰관이 지금 제도는 있는데 사람을 임명을 안 해서 공석으로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도는 뭐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2014년 6월 달에 이제 그 만들어졌고. 그래서 임명을 했었죠. 박근혜 네,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명은 이제 2015년 3월 달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석수 전 변호사인데 이제 특별감찰관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던 바가 있고요. 절차를 보게 되면 국회에서 이제 후보를 3명 추천하면 그 중에서 1명을 이제 대통령이 택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자리입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대통령의 친인척을 주로 감시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과거에 전직 대통령들 꼭 친인척 비리가 늘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건 뭐 여야 합의로 이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도입을 했던 바가 있는데 그때 딱 한 번 임명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임명. 그럼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임명을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임명하겠다 그랬어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뭐 하여튼 그 여러 논란 끝에 중도 하차를 했단 말이에요. 임기 3년을 못 채우고 중간에 이제 뭐 그 당시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갈등을 빚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동생 관련해서 뭐 하여튼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또 그 미르 재단이라든가 이런 쪽도 조사를 그때 다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석수 감찰관이 그런 것 때문에 갈등 요인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일종의 압박을 받아서 이제 그만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내가 그 다시 부활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네. 그 얘기하고 불과 한 달도 안 지나가지고 기류가 좀 싹 바뀌었거든요. 그때 기류가 바뀌게 된 게 뭐냐 하면 이제 공직자 이제 그 비리 수사처 공수처가 이제 논의가 되면서 그걸 만들면 거기서 이제 다 한다. 공수처 만들 건데. 네, 그러니까 굳이 뭐 특별감찰관 이제 필요 있냐. 뭐 그렇게 된 거죠. 네. 근데 실제로는 공수처는 한참 후에 만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때문에 임명 안 했다는 건 좀 그러니까 시점상 말이 안 되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건 핑계에 불과했던 거고 실제로는 불편하니까. 네, 이거 안 만든 거다라는 설이 그 이후에는 이제 다수설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다시 임명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네. 그러니까 뭐 임명하겠다라고 임기 초부터 이제 얘기를 했고 국회 추천해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초반에. 그럼 국회 추천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런 거죠. 그럼 왜 국회가 추천 안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사이에 한번 윤석열 대통령도 또 기류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방식으로 이 친인척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해보겠다. 그런 이제 발언이 나오고 나서부터 여당 내에 이제 기류가 싹 좀 바뀌어요. 예, 그래서 마치 처음에는 뭐 야당하고 해가지고 특별감찰관 막 금방 추천할 것처럼 하다가 그때 이제 한번 딱 제동이 걸리고 나서는 요즘은 국민의힘이 별로 적극적으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예, 물론 이제 야당이 그러면 주도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3명을 추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요즘에 이제 의석수 후보 의석수로 대략 보더라도 뭐 범야권에서 2명 하더라도 여권에서 1명 정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이게 추천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 추천해 주시면 임명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게 진심이 맞냐? 이제 그런 또 이제 일각의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대통령 배우자 영부인을 보좌 하는 제2부속실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급 이 고위 공무원들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거죠. 네, 특별 감찰관, 상시적으로 감찰하는 특별 감찰관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출근 차량들보다는 나들이 차량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강원권 교통량이 많은데요. 9시쯤 서울을 출발하신다면 여금소 기준 강릉까지는 4시간 40분, 또 남양주에서 양양까지는 3시간 50분 걸리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남양주 일대 3km, 또 화도부터 4km 막히고요. 춘천 분기점에서 동산 1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둔대 분기점에서 북수원까지 밀리고요. 이후 서용인 분기점에서 양재터널까지 정체입니다. 문막 나들목 일대도 밀리는데요. 문막 휴게소 2차로에 사고 잔해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 초월터널 진입하려는 차량들 밀려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오산에서 남사까지 정체고 이후 대전터널부터 교통량 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평택 분기점 1차로에 낙하물이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목감 부근에 화물차 사고 갓길에서 철회 중이고요. 이후 일직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병입니다. 네, 한 주간의 화제의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키워드 국민일보 김연아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 활약이 아주 대단한데 그 금메달 있잖아요. 네. 그 전부 금이에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외신 보도를 종합을 해보니까요. 이 파리올림픽 금메달에 실제로 들어있는 금의 비중은 1.3%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대부분 순운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금메달 총 무게가 529g인데 이 중에서 6g만 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1912년 개최된 스톡홀름 올림픽 이때만 해도 이 금메달은 전부 금으로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1920년부터는 금메달에서 이 금의 비중이 점차 줄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은메달은 뭘로 만들었을까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은메달은 전부 순은입니다. 동메달은 구리, 주석, 아연, 합금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메달을 돈으로 단순히 계산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그냥 금, 은 이렇게 시세로만 계산을 해보면요. 파리올림픽 금메달 한 개는 950유로, 우리 돈으로 141만 원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경제분석기관 옥스포드 이코노믹스가 내놓은 분석인데요. 24K 금의 현재 그램당 시세로 계산했을 때 141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 시세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2032년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올림픽 때는 이 금메달의 가치가 1,500유로, 우리 돈으로는 222만 원에 달할 거다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계속 올라갈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올림픽 금메달은 이런 금 시세로만은 측정할 수 없는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이 또 들어있거든요. 메달 중앙에는 철 조각이 들어있는데 이게 뭐냐면 에펠탑의 원래 뼈대에서 나온 철 조각입니다. 프랑스는 수년간에 걸쳐서 이 에펠탑 보수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프랑스 정부가 보관하고 있던 철 조각이라서요. 메달의 의미가 남다르다는 게 프랑스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두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이게 근데 부모 영향이 크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를 했는데요. 부모가 스마트폰을 자주 보면 이 자녀도 스마트폰에 중독될 확률이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무려 확률이 80%니까요. 스마트폰에 대한 부모의 의존도가 자녀한테도 전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팀이 분석을 한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생 2,000명 그리고 부모 2,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왜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정했냐면 스마트폰 중독에 취약하면서도 동시에 이 사회적 관계가 확대되기 전 단계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의존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건데요. 물어봤던 항목들 이런 겁니다.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업무 능률 또는 학교 성적이 떨어진다.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질문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지 이걸 본 겁니다. 네.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 부모의 경우에는 고의존형에 해당하는 비율이 16.6%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23.3%로 좀 더 높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아동은 성인보다 행동을 통제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즉각적인 보상이라든가 자극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어서 특히 더 성인보다도 그 스마트폰 의존 문제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과였고요. 그런데 이 부모가 스마트폰 고의존형이면 이 중에서 78.6%의 자녀도 고의존형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이 높을수록 아이도 이걸 닮아서 의존 정도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하여튼 부모가 뭘 잘해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흡연 청소년들이 늘고 있어요. 예,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이때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많다고요? 네, 질병관리청이 청소년 건강 패널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 담배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는지 이걸 물어봤더니 특히 이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진학할 때 피운 학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어른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이 냄새가 나지 않는 액상형 전자담배 피우는 청소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펴봤다라고 답한 경우는 1.49%에서 2.6%로 고등학교 1학년 때 확 높아집니다. 일반 담배는 2.32%에서 2.87%로 높아졌고요. 네. 특히 이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 그러니까 일반 담배하고 전자담배를 중복해서 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관련형 전자담배라고 하는 흔히 생각하는 전자담배하고 같이 이 불을 붙여서 피는 일반 담배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98.5%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인공적인 향을 넣어서 담배향을 지우는 가향담배라는 게 있는데요. 이 가향담배로 시작했다는 응답도 70%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가향담배를 피우다가 이 중에서 60% 이상은 일반 담배를 사용하는 걸로 조사가 됐거든요. 네. 그만큼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관련 규제가 좀 강화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MZ세대 소비 성향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욜로족이 요노족으로 바뀌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예전에는 MZ세대들 욜로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면서 미래보다는 즐기자. 지금을 지금 즐기자. 예, 현재 지향적인 소비를 하는 성향이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요즘 좀 바뀌고 있습니다. 요노족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요노. 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소비 시장을 이끌던 욜로족이 사라지고 이 요노족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CNN이 보도를 하면서 요노라는 말 처음 쓰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보복 소비, 플렉스 이런 말들로 불리는 소비 행태가 유행이었는데 이제는 요노.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you only need one 이거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꼭 필요한 것만 사자 이런 소비를 말합니다. 최소 소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해하고 올해 상반기에 농협은행 카드 내역을 분석을 했더니요. 2030 세대 수입차 구매 건수는 지난해보다 11% 줄었습니다. 네. 반면에 중고차는 29% 늘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연령대 보면 수입차 소비가 줄어든 게 한 3%에 그쳤는데 유독 이 2030 세대의 감소폭이 컸던 겁니다. 외식도 줄이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상반기에 2030 세대 외식 소비 건수
건수는 지난해보다 9%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 소비는 21%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MZ세대들이 한 끼를 먹어도 뭐 제대로 비싼 밥을 먹겠다 이런 경향이 좀 강했거든요. 욜로. 네. 예. 그래서 한 끼 식사가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에 달하는 파인다이닝, 오마카세 이런 것들이 MZ세대들 사이에서 유행을 했었는데 2030 세대가 고가의 뷔페를 찾은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이제 4% 줄었습니다. 양식 업종도 8% 줄면서 소비 행태가 좀 변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욜로가 요노 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은 제 느낌으로는 긍정적 변화의 측면이 좀 더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이 원인은 우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물가도 높은데 금리도 계속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면서 MZ세대들의 주머니 사정이 좀 빠듯해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그 2030 세대 지난해 평균 소득이 6,590만 원이었는데요. 전년 대비 1.9%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는 3.6% 상승했는데 그 소득은 절반밖에 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대출 원리금 상황액은 지난해 1,671만 원이었는데요. 네.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이 늘면서 이 상환을 해야 하는 금액도 작년보다 17.6% 늘어났고요. 네. 특히 20대 가구주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50%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섯 번째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밸류업 가이드 이 라인을 확정한 지가 2달이 지났는데 이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거죠.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2달이 지났는데요. 밸류업계의 공시한 상장사가 6곳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게 기업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획을 뭐 투명하게 투자자들한테 보여주면 그럼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그렇죠. 네, 기업의 열매를 나눠 먹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이런 거였는데요. 그런데 정작 6곳 중에 3곳은 주가가 그 공시 당일보다 지금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6곳 중에 뭐 FN 가이드 주가는 공시 당일보다 8% 하락했고요. 콜마홀딩스도 뭐 17%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럼 별로 효과가 없었다. 네. 이런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금융지주들만 크게 올랐는데요. 우리금융은 밸류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52주 신고가 새로 쓴 상황이고요. 신한지주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하지만 이 두 금융지주의 주가 상승은 이 밸류업 때문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밸류업이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 시장이 이 밸류업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상장사들이 계획을 내놔도 뭐 정부 정책이 사실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 같은 게 나와야지만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마지막 소식 가겠습니다. 우유 가격 결정하는 원유 가격이 4년 만에 동결됐습니까? 네, 낙농진흥회가 마시는 우유 원유의 기본 가격을 리터당 1,084원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이 새 원유 가격은 어제부터 적용이 됐고요. 원유 가격을 결정할 때 낙농진흥회가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 협상을 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수요와 공급 감안해서 보통은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원유값은 이 생산자 단체하고 협상을 해서 가격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젖소를 키우는 낙농가 측이 있고요. 원유로 우유를 만드는 유업체가 있는데 양측 입장이 좀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원유 가격이 동결되면서 이 원유 가격이 오르면 흰우유도 오르고 뭐 관련해서 아이스크림, 우유, 뭐 초콜릿 다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겠죠. 이런 밀크플레이션이 나타나는데 이 우려를 덜게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은 네. 예, 그렇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키워드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였습니다. 8월 2일 금요일 전격 시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힐링하는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